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내란 특검 윤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었다. 라고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모두 마무리하고 어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었던 건 2023년 10월 이전부터였었다. 지인즉부터 했었다라는 건데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도 사실상 1년 전인 2022년 11월 말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도 사실상 계엄의 의지를 좀 드러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바로 계엄을 생각했었다라는 건데 그럼 대체 왜 그랬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윤, 무력으로 반대 세력 제거하려고 계엄을 했다라는 게 내란 특검의 판단입니다. 왜? 여기 같이 볼까요?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선포를 했다. 그래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를 했지만 실패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력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계엄을 했었다.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이었었다라는 건데 사유를 들어봐도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 저만 드는 걸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천정궁 여야 정치인 김건희 특검 경찰 통일교 로비 10곳에 대해서 어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경찰로 넘긴 통일교 로비 의혹이죠. 경찰이 어제 무려 10곳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전재수, 임종성, 김기환 등등의 전 현직 의원들의 자택 사무실은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체 왜 들어간 거냐?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전 통일장관들 제2한미 워킹그룹 안 돼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이 좀 시작된 것 같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오늘 일면입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오늘 처음 열리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우리 반대합니다라고 어제 성명을 냈다라는 거죠. 대북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통일부가 주가 아니라 외교부가 주가 되고 통일부가 옆에 참여만 하는 형식이라고 하면 이거 결국 제2의 한미 워킹그룹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미국이 사실상 심사하는 듯한 워킹그룹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통일부도 실제로 오늘 있을 이 한미 공조회의 아예 불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인즉슨 통일부, 외교부, 어쩌면 안보실까지 지금 이 주도권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여순, 환단고기에 이어 4.3까지 대통령이 불붙인 역사 논쟁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이 초기 수습을 맡았던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이 지정 요걸 좀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세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박 대령이 누구냐? 이 남으로당 지령을 받은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이 되긴 했는데 또 민간인을 탄압했다는 의혹도 같이 받고 있는 논란의 인물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사실상 지시 아닌 지시를 지금 내린 건데 이로 인해서 역사 논쟁이 또다시 또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살짝 좀 대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귀여운 판다 한 마리가 있죠. 네, 일본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 있는 판다 샤오샤오의 모습입니다. 이 우에노 동물원에 이 샤오샤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쌍둥이, 레이레이도 같이 있는데 이 전 세계의 이 판다는 다 전부 중국의 소유죠. 일본이 중국에 4년간 빌렸습니다. 대여했다고 말하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빌렸는데 이젠 돌아갈 때가 됐다. 근데 이 샤오샤오 레이레이가 돌아가면 이제 아예 일본 땅엔 판다 자체가 한 마리도 없게 된다고 합니다. 왜? 중국이 4년 끝났는데 더 임대할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일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요즘 중일 간 사이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라는 건데 이쯤 되면 생각나는 사람은 아니고 동물이죠. 우리의 푸바오 기억나죠? 잠깐 영상 보고 오실까요? 푸바오 중국 가서도 행복하고 앞으로 잘 지내고 할아버지랑 우리 한국 사람들 꼭 기억해.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애기 볼 때면 너무 힘이 나고 뭐래도 행복하고 그랬는데 푸바오 이모가 꼭 갈게. 네. 이 푸바오를 보낸 우리 국민들 막 우는 분도 있었는데 샤오샤오 레이레이를 보내는 일본 국민들이 또 일본 이 샤오샤오 레이레이가 없는 일본 땅을 또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오늘 눈길 가는 사진이 더 있어서 하나 더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런데 얼굴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야 싶으실 것 같은데 이 사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젠 당선인 신분인 거죠. 당선이 확정이 되고 당선 연설을 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찰칵 찍힌 모습입니다. 이 서울 주재 AFP-통신의 앤서니 월리스 기자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바로 이 사진이 타임지 선정 100대 사진에 뽑혔다라고 해요. 이 찰나의 순간이 참 오묘하게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은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저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같이 보시죠. 통일교, 전재수, 특검 등 전방위 압수수색, 로비 의혹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통일교의 이른바 로비 의혹 관련해서 경찰로 이첩된 지 이제 고작 닷새입니다. 닷새 만에 바로 강제 수사 압수수색에 전방위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한 10곳 정도를 전방위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곳 바로 전재수 의원실이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압수수색 때문에 오신 거 맞으세요? 어떤 자료 갖고 가셨나요? 어떤 자료 갖고 있습니까? 압수수색 늦은 이유가 뭔가요? 네, 어제 늦은 시각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같이 사진 한 장 보시죠. 바로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던 전재수 의원실의 모습입니다. 살짝 요 틈 사이로 사진 기자가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전재수 의원이 직접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표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아마 많은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압수수색이 끝나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왜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받은 적 없다. 보통들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7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도 더듬어야 되고 또 일정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네. 다들 아니라고 정치인들이 얘기하지만 나는 진짜 아니다. 난 정말 아니다. 절대를 한 6, 7번을 쓴 것 같아요.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전재수 장관을 평소에도 잘 알고 제 옆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편인데 네. 저는 전재수 장관의 말씀을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련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어제 압수수색을 했고 또 특검에서 경찰로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재수 장관이 지금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일 수도 있고 팩트가 그것은 수사에서 명명백백 좀 갈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 특검에서 저것을 어느 정도 앞서서 저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수사 과정에서 조금 권성동 의원하고 같이 좀 이렇게 다뤘으면 좀 나았을 건데 왜 이렇게 늦장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 경찰에 떠넘기는 이런 것이 국민들이 또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것이 그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뭐 정부 여당이라 해서 그렇게 봐주고 야당이라 해서 지금 수사 속도를 냈느냐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하루빨리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금 이 뇌물 같으면은 15년, 20년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정치자금법은 7년이 거의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 국민들에게 해주면은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도 뭐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고 또 저게 사실이라면은 이야기한 대로 사실이라면은 명예회복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경찰이 빨리 좀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라는 그 말을 믿고 싶지만 결과는 수사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은 거듭 결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원 의원님, 네. 혹시 이 전재수 전 장관이 뭐 당내 의원들 단톡방이라던가 의원들 민주당 이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좀 결백합니다라던가 소회를 밝힌 게 있을까요? 그런 글을 의원들의 단톡방에 올린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네. 전재수 장관을 믿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종교가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진술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특검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분명히 여야 정치인들을 천정궁으로 불러서 현금을 줬다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재판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진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현금을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진술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마저도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전재수 전 장관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지금 경찰에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제대로 한번 수사 과정을 지켜보되 네. 무리하게 진술만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윤영호 전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이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의원님 짧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은 그저 윤영호 진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떻게 받았겠느냐 이런 주장이 전재수 장관이나 지금 권성동 전 대표나 의원이나. 또 비슷하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특검에서 정확하게 가렸어야 된다. 이 뒤늦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경찰에 이첩하는 이렇게 쫓겨가면서 하는 이런 형국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네, 이 예. 의원님. 네, 권성동 의원의 사건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증언과 증거들도 나왔고 그래서 구속이 된 것이고요.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흔들리는 진술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같은 사안이다, 아니다. 지금 이거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더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이 권성동 의원과 같은 뭐 구속 이 영장실질심사까지 갈 수도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수사 단계다라는 거죠. 일단 경찰은 그럼 전재수 의원의 혐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입니다. 한학자 금품공여, 전재수 3천만 원 수수라고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학자 총재로부터 이 금품을 받았고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돼 있다라는 건데 이 3천만 원이 그냥 돈만 받은 게 아니라 돈 현금 2천만 원에 시계 대략 뭐 한 1,0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관건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밑줄 같이 보시죠. 형법상 뇌물죄는 수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특가법 적용을 받아서 공소시효가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시계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산정이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이미 돼서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아까 김태식 의원님 말씀 중에 이걸 왜 늦게 시작해서 경찰로 늦게 떠넘겨갖고는 공소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잡고 있었던 겁니까? 라는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한다면 2018년에 받았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역산을 했을 때 2025년 올해 안에는 뭔가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얘기인 건데 며칠 안 남았죠. 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를 7년으로 볼 거냐 15년으로 볼 수 있을 거냐 그게 시계 가액 산정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불가리, 까르띠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서정민 변호사님. 그럼 전재수 장관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다는 건데 요 중요한 시계 가액 산정 요건 기준을 뭘로 하느냐? 그때산 가격으로 하느냐? 지금 추산으로 하느냐? 뭘로 보느냐라는 거죠. 네, 일단 사실 명확하게 뭐 그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가, 현재 시가를 좀 비교를 해서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뭐 엄격하게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한다면 결국에는 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는 봅니다. 만약에 뭐 시세가 더 올랐고 물가 가치가 더 올라서 현재로서는 그 가액이 더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당시 상황에서 이 피의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평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엄격하게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만약 시차에 따라서 가액이 더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당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하고 또 적정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뇌물 혐의로 봤을 때 7년이나 15년이나의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 지금 거론되는 게 전재수, 임종성, 김교환 3명의 전 현직 의원인 건데 임종성, 김교환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이 보고 있고 지금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이게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서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자금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 혹은 뭐 금품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한 그런 형태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정치자금법으로 가느냐, 혹은 뇌물죄로 가느냐는 결국에는 그 돈의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청탁의 대가로 인해서 그 돈을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그런 청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런 절차를 위반해서 정치자금을 전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의율이 되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만약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혹은 차후에 그런 현안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서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뇌물죄가 되고 이 가액에 따라서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공소시효가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한일 해저 터널을 통일교 쪽에서 좀 대가로 좀 이 부탁을 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때문에 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 혐의다라는 건데 의원님. 네. 무죄와 결백을 전재수 전 장관은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찰이 수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만 불가리 시계를 비롯해서 뭐 시계라든지 또 의심이 되는 뭐 현금 다발이 나왔다거나 이런 보도는 아직까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났거나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재수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벌초를 했다. 또 지역구의 성당 행사에 참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참 억울할 것 같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서둘러서 예단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 혐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이 의원님이 다시 한번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어제 경찰이 그래서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수사에 지금 강제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압수수색이 요거 좀 그런데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전재수 의원실 140분 늑장 압수수색 그 사이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하려고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었는데 실제 시작한 건 11시 20분에나 시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국회 참관인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럼 국회 참관인이 왜 늦게 왔느냐?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경찰 관계자는 국회 압수수색은 관례상 국회의장한테 먼저 알리는 등 참관 절차가 좀 필요하다. 근데 마침 이날 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늦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장이랑 연락이 좀 늦어져서 그래서 늦게 이 압수수색하러 이 의원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정원 의원님. 네. 이 우원식 의장도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의장이 되면서 잠시 무소속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꼭 시간 끌어준 거 아니야? 라는 취지의 제목이긴 해요. 네.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참 쉽고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네. 무리한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회관을 비롯해서 국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장의 허락을 기본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알리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례상. 네. 그런데 의장께서 지금 해외 출장 중이어서 그때 시간이 좀 걸린 것일 거고요. 전재수 전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에는 그 피의자의 변호인이 또 참관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해서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도착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으면 네. 수사관들이 도착한 그 시점에 2시간 동안 인멸하면서 파쇄기를 돌렸겠습니까? 모든 피의자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특검이 경찰에 이미 닷새 전에 넘긴 것이고 닷새 만에 강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준비하려고 했으면 그 전에 준비했지. 2시간 늦어져서 그때 파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만약에 증거 인멸할 거면 진지게 했지 이때 파쇄기 소리 들렸다고 직전에 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김 의원님. 원래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마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장이 출장을 가게 되면은 그게 제1 부의장이 이제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담당관도 저런 이유를 대면 안 되죠. 저면 안 되고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오해 살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얏나무 아래서 왜 각근을 고쳐 쓰느냐 그 자체도 지금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꼭 여기만은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실만 압수수색한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무려 10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통일교 천정궁, 서울본부,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있는 구치소,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구치소, 그리고 김건희 특검 사무실, 임종성, 김규환, 전재수 이 전현직 의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 온통 다 지금 10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 뭐 혐의를 받고 있고 통일교 윤영호 그런데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관련해서 동아일보 같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압수수색, 경찰 자료 2,000장 분류 없이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목을 봐도 무슨 얘기야 싶죠. 여기 보겠습니다. 이 지금 압수수색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측은 이첩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를 절차에 따라 넘겨받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다. 확보한 수사 자료가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영장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 경찰로 이첩을 했을 때 넘겨오지 않은 걸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우리가 확보를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게 어쨌거나 경찰에 불만이 좀 보이긴 보이는 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2,000장이나 되는데 이걸 분리 없이 넘겨서 이게 언제 분리하라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누락된 것도 있더라. 그래 다시 이미 제출받으러 또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서 변호사님, 최초의 특검에서 경찰로 넘겨야 할 자료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받으러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뭐 그렇게 조금 해석이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2,000장에 가까운 이 서류들, 자료들을 분리 없이 넘겼다라는 것은 일단 뭐 사건 번호는 매겨놨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뭐 목록을 만든다거나 혹은 따로 편철은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갈 때는 이 목록 그리고 자료화를 다 거치고 넘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2,000장 정도의 분량의 그 자료를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넘겼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을 문제 삼아서 혹은 네. 앞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을 통한 압수수색 절차로 문건을 받을 필요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네, 뭔가 받은 게 미흡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좀 더 달라라는 취지로 뭐 압수수색이라는 형식이긴 하지만 찾아갔다라는 얘기인 건데 경찰이 지금 2.5일 만에 급속도로 지금 수사를 내고 있죠. 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내 처리가 안 되면 공소시효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연내 이제 2주 남았는데 이 안에 뭔가 경찰의 수사가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달 새 96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기사 보겠습니다. 국힘 당무감사위 오늘 한동훈 당계 논란, 김종혁 징계 논의한다. 국민의힘이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른바 발언, 부적절 발언 논란 관련한 징계를 오늘 당무감사위를 열고 논의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건드리면 이거 결국 내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때문에 밀어놓은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결국 오늘 이 상자를 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식 의원님, 사실 이 상자 판도라 상자다. 열면 진짜 두 쪽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오늘 이 상자 열면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에서 오늘 열기 때문에 네. 당무감사위에서 열기 전에 또 제가 소속된 뭐 국회의원이지만은 여기에서 미리서 앞서간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이 당 내부에 다른 목소리도 존재하고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가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겠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당무감사위에서 보편타당하게 누구나가 이해 가게끔 설명할 것인가 이것에 좀 주안점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무이해감사는 네. 어떤 특정 세력을 무슨 징계하고 벌을 준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에 현안이 쌓여 있던 것을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이게 정확하게 알리는 네. 그런 책무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당무감사에서 어떤 것이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이걸 다룬다고 해서 당이 두 쪽 나는 그런 상황으로만 볼 건 아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다 논의하고 털고 간다는 측면도 있을 거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제 여의도 연구소 부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씨가 제일 못하는 게 네. 사과와 반성인 것 같아요. 예. 남한테는 사과 반성 요구하면서 예. 본인부터 사과와 반성을 안 하면 당에 있는 정치인들과 당원들이 예. 그분과 그분 지지자들을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한동훈이라는 네. 지금 우리 당이 중도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되는 존재를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면 예.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훨씬 더 자유롭게 중도에 해당하는 다른 인사들도 만나고 손도 예. 잡고 연대도 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봐요. 김대식 의원님.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중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당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하게 어떤 상황을 놓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게 당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사과할 거는 사과하더라도 통합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다가서야지 이게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쪽 이야기 듣고 저쪽 이야기 듣고 갈라치기가 이렇게 되니까 네. 항상 우리 당에서 무슨 내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과 또 이 장동혁 대표가 초선부터 다선 의원들까지 다양하게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고 있으면서 경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연말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스탠스가 또 새롭게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저는 리더십을 믿고 싶다.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몇 번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떠한 메시지가 미래로 나아가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김대식 의원님 아무래도 당의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좀 조심조심하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정원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중도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입니까? 글쎄요, 제가 뭐 상대당의 내부 갈등에 대해서 네.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왈가왈부 말을 얹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건설적인 비판도 차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 비판이 차단되면서 국민의힘이 과거에 무너진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되풀이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친박을 탄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정권 때는 유승민 찍어내기가 있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준석, 한동훈 쫓아내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안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내부의 건전한 비판들이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자세하게 말하기 옆집 상황이라서 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우리 집 상황이라서 애매하다. 다들 애매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이 당 내에서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친윤으로 지금 분류가 되죠. 친윤인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금 여연 부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중도로 가는데 방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만 당무감사위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거 부적절하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징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 차례 내가 당무감사에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날 안 부른다. 회의가 열린다는 것도 난 기자들한테 들었다.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 혹여 나온다고 한다면 모든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대응이라고 한다면 추측컨대 가처분 소송과 뭐 본안 소송이 보통 통상은 같이 들어가죠. 이 서 변호사님. 근데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하면 이 나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 가처분 결과가 인용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또. 사실 이 부분은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것이 네. 아무리 법원에서의 그런 판단이라 하더라도 당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쉽게 그 위법 혹은 뭐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뭐 징계 처분이 나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효력 정지를 원하는 그런 가처분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무효 소송까지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필요한 자신이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점 역시도 주장을 할 것이고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징계 과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눈여겨보긴 할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당내의 그런 규정이라든가 또 당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보고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법적 대응은 사실은 정치적 대응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김대식 의원님. 정치적 대응은 뭐가 될까요? 지금 그 당무를 가지고 네. 이제 법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징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을 정리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이고 절차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이런 절차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가 저는 이렇게 차단이 된다든지 이것도 저는 정당한 이게 건강한 정당의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용광로 속에 넣어서 하나로 함축시켜서 최대의 공약수를 내는 게 정당 정치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당무감사가 오늘 어떤 결론을 낼지 또 어떤 것을 우리 당원과 국민에게 설명할지 이것은 한번 좀 지켜보시죠. 뭐. 네, 이게 법정까지 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장동혁 100만 당원 양병설 현실됐다. 2달 새 78만 명에서 96만 명. 저희 키워드가 2달 새 96만 명이었었죠. 대체 이 키워드가 왜 나온 거야 싶을 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복작복작 뭔가 시끌시끌한데 근데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지만 또 2달 새 78만에서 96만으로 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정원 의원님. 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원 증가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원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들을 모집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당원에 가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절체절명의 위기로 대한민국을 몰아넣었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고 또 윤석열과의 절연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그런 국민의힘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내가 직접 들어가서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라는 취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오늘 오전 11시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한 자리에 모인 자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실상 이 초선 의원 대표가 또 김대식 의원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죠. 네. 오늘 오전 11시에 몇 분이 모여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107명 국회의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네. 43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지금 초선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네. 무조건 제가 1년 반 동안 초선 의원 대표를 맡아서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우리가 또 현안 문제가 있으면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1년 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또 차기 저보다 훨씬 참신하고 능력 있는 분에게 후임자를 정하겠다. 이런 처음에는 취지였어요. 네. 취지였는데 갑자기 이게 언론에서 너무 이게 집중이 돼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어떤 안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안건이 네. 있는 건 아니고 건전한 우리가 정당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의 반성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나가면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몸가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번 하는데 저는 뭐 이번에 초선 의원 대표니까 네. 먼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하고 후임 대표를 뽑으면은 그 후임자에게 사회권을 넘겨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살짝 공을 좀 넘기셨어요. 네. 네. 나는 일단 모이고 모두 발언하고 바로 빠질 거라 다음은 다음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라는 취지의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이 의원님. 네, 저는 김대식 의원님께서 초선 의원 대표를 맡으셨다고 하니까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힘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네. 국민의힘이 좀 더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야당으로 다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신뢰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어제자 사설을 보면 망상에 갇힌 국힘이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초선 의원들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의원님 저기
제가 1년 반을 해왔습니다. 이제 네, 자리를 그렇죠. 아니, 내려놓습니다. 오늘 넘길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이가 나올지 좀 지켜볼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권력 유지할 목적입니다. 권력을 유지할 목적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윤 계엄 이후 반대 세력 제거 후에 독재를 하려고 계엄을 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내란 특검이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한 이유다라는 거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독재하려는 거다. 조은석 특검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반국가 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기자들의 이 백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권력 독점 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이 된 것이고 그 하고 싶은 마음엔 본인과 또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가 우리는 포함이 돼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약간 일부 요인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권력 독점 유지가 큰 하나의 틀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이창근 위원님, 사실 내란 특검에서 계엄 왜 했어?를 지금 180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아니 그냥 권력 독점 유지하려고 계엄을 선언했다고? 그러니까 약간 허무한 감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가 네. 사실은 그전에 검찰에서 최소 공소장을 제시한 내용과 크게 나아간 부분은 없어요. 그게 핵심 포인트고 다만 중요한 부분은 그 당시 검찰에서 밝히지 못했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는 부분은 성과일 수 있어요. 그냥 그 외의 부분은 사실 특검이 예상했던 결과보다는 사실 좀 초라한 성적표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불법 비상계엄 이유가 결국은 상당한 시간 동안 모의가 됐다 하는 부분도 내용에 포함됐잖아요. 그 부분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굉장히 신뢰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2023년 10월에 군 인사가 그대로 이뤄졌고 또 김용년 전 장관이 이 사람들은 정말 충성을 다할 것이다 했고 그리고 또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가 신원식 장관이 경질된 이유도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결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데서는 특검의 성적표는 그다지 칭찬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사실 처음에 다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결국 권력 독점 유지가 가장 큰 원인이다. 계엄을 선언한 데 있어서라는 말씀인 건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재판도 열렸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인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제가 그날 모임 끝나고 제가 그 스마트폰에 그 날짜에다가 구중궁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아, 사람이 고립돼 있으면 소통이 안 되면 오해도 하고 의심하는구나. 근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대통령이시면 제일 어른이신데 아, 인간은 다 같구나.
본인이 정책적으로 뭔가를 쭉 하면은 그걸 다 반대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걸 부정적인 얘기로 다 해버리고 다 바꿔 쓰고 그래서 뭘 해도 힘이 안 난다. 이거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도대체 난 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 취해서 앉아서 몸을 못 가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는 제 앞에 있던 우리 국방부 장관이 부축을 했어요.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어제 증인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구중궁궐에서 혼자 외로워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과음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무도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오히려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동의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구중궁궐에서 이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뭐 역대 대통령들은 안 그랬나요? 그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라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구중궁궐이 이유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래 술을 좋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고 싫어서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소통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왜 외로워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성품 자체도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성품이 아니었고 사실상 이 계엄의 배경을 보면 저는 특검의 어떤 발표가 굉장히 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권력 독점을 위해서, 그러니까 독재를 위해서 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결국에는 본인의 사적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한 거 아닙니까? 내 배우자를 건들고 믿었던 한동훈이 나를 배신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나를 반대하니까 이 사람들 그냥 싹 잡아다가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성정.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권력을 왜 독점하려고 했겠어요? 본인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던 부분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는 특검에서 권력 독점이 있었으나 그 상당 부분의 배경은 김건희 씨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지. 뭐 뻔한 소리를 특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차 특검을 통해서 12월 3일 평온한 시점에 왜 했는지를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오히려 이제 2차 특검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의 이런 예로 좀 살짝 좀 옮겨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결국 자신의 아내를 좀 감싸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왜 안 들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특검이 얘기한 내용에는 오히려 이런 내용이 또 들어있었습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네. 김건희, 윤회, 너 때문에 망쳐. 계엄 선포 직후 심하게 둘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보겠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김 여사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고 김 여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라는 말을 김 여사가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모든 게 다 내가 오히려 생각한 게 많았는데 계엄 때문에 망가졌다 이 얘기는 사실 오히려 역으로 서정민 변호사님 오히려 김 여사가 뭐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다 몰랐다는 사실 거기까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이 김 여사는 반대를 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사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전후 맥락이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지금 특검에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인 만큼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다른 증거들로는 도저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런 계엄 관련된 정황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정황까지도 있어서 개입이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도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특검의 발표로는 진술 내용 자체가 충분하지가 않고 결국에는 계엄 자체를 사실상 실패로 끝난 계엄이기 때문에 뭐 계엄 선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싸움이 있었던 것인지 혹은 실패와 관련해서 싸움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황만으로는 개입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엄에 실패해서 싸운 건지 계엄을 해서 싸운 건지 싸운 시점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와서 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너 때문에 망쳤는데 그냥 너 때문에 망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 그럼 이창근 위원님, 김 여사는 대체 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특검의 발표와 윤 전 대통령이 면회 당시에 밝힌 게 아내가 알고는 있는데 반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연결해 보면은 사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해서 굉장히 생각한 게 많았다. 왜냐 실제 드러나고 있는 게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본인의 수사와 관련해서 다 수시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 때문에 다 크게 망가졌다. 이런 취지로 들리고 결국은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분노의 방관자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적극 더 말렸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많았는데 망가졌다. 이것은 계엄을 선포를 반대했지만 했기 때문에 또 성공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노의 방관자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나름 김 여사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의 생각이 좀 달랐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조은석 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이 권력을 좀 길게 이어가서 독재를 하려고 그래서 계엄을 선언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관련해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가 이 앞선 어제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그 전에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저도 이걸 TV로 봤습니다. 근데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야, 내가 저 살면서 보면 배신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딱 당황했는데 그러시면서 저 한동훈 그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저 뉴스에 보면은 같이 다 일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되게 좀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증인으로 나온 전 사령관들의 얘기를 지금 들어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배신감 혹은 분노가 좀 상당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반대 세력에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불법 계엄에 이르는 내란을 이르게 된 요인 중에 가장 큰 인물은 두 명입니다.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나머지 당시 민주당의 야당의 어떤 정치 세력들은 상수예요. 상수였기 때문에 늘 존재해 왔고 언젠가는 손을 봐줘야지 생각을 했다가 트리거가 됐던 것은 믿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나를 배신하네 이 분노가 컸어요. 예를 들면은 합참의장에게도 얘기했던 진술이 있죠. 빨갱이다 한동훈은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악한 한동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잡아와라 이겁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거의 중심에 있었고 김건희 씨도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자를 통해서 화해를 시키려는 제스처를 하는 거 보면 한동훈이 비상계엄에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핵심적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분석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그러면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럼 내가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서 대변인님.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뜻에 따라서 움직였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이었을 것인데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가 틀어진 건 정치권은 뛰어들어서 당을 운영해 보니 이게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적당한 선에서 김건희 씨를 내놓게 되죠. 그때부터 불화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게 어떤 그 문제점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정책 상황 때문에 네. 그 선택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저는 의아한 게 12월 3일 이후에 당정대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11월 5일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가서 계엄 이후에 계엄을 저지른 위법한 대통령과 만나서 뭘 하려고 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계엄의 큰 축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공과 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내란 특검이 조사해야 되는 가장 큰 건 왜 계엄을 했는가, 언제부터 계획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의 더 궁금증, 왜 하필 12월 3일 날 했는가?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에 없는 주말에 해도 되는 걸 왜 굳이 주중에 이런 일을 했는가라는 점이었었죠.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특검 미국 개입을 막으려고 미국의 정권 교체기인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지영 특검보의 설명에 따르면 같이 볼까요? 박지영 특검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선 후에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좀 이용한 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은 됐는데 취임은 하기 전이었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도 그때도 미국 대선 때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상원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계엄 이튿날, 그러니까 12월 4일에 CIA 국장 내정자랑 만나려고 출국을 할 예정이었었다라는 거예요. 4일날 출국해서 5일날 만날 예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의 역순으로 12월 3일날 계엄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창근 위원님.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CIA 국장 만나는 날짜를 따져서 역순으로 계엄 선언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미국에 통보한 것도 사실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평일인가 화요일인가 이 부분은 특검이 밝히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조태용 전 원장이 CIA 국장 날짜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12월 3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국민들이 더 궁금한 거는 왜 국회의원들이 다 금요일이면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왜 주말에 이용 안 했을까? 왜 화요일일까? 이거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는 특검이 밝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해명은 사실 짜맞추기식 해명인 거고 적어도 팩트는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은 맞지만 왜 화요일인가? 이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요. 네. 지금 말씀은 이 얘기로 믿자니 이거는 좀 뭔가 더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내란 특검은 이제 180일의 수사가 모두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논란은 2차 특검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2차 특검으로 갈지 말지 이 논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흑백의 이 사진 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사 같이 보실까요? 제주 4.3 강경 진압 박진경 논란, 이 대통령 유공자 취소 검토하세요. 라고 어제 지시를 했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직접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3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박진경 대령, 아까 저희 본 그 사진의 인물인 거죠. 48년 제주 4.3 사건 때 강경 진압을 직접 지휘를 한 인물이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지정이 됐는데 여기 대해서 이거 취소를 한번 검토해보세요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박진경 대령이 그래?
이거 그때 강경 진압했다고 그러면은 그래 유공자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박진경 대령 사실 논란의 인물이긴 합니다. 어떤 인물인지 같이 볼까요? 박진경 대령 국방경비대 11연대장인데 당시 이 당시에 이제 을지 무공훈장을 좀 수운을 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남로당 폭동 요거 좀 살짝 좀 잘못 나온 남로당 폭동을 좀 진압을 했었고 그래서 이 남로당의 지시를 받은 이 부하들에 의해서 자던 중에 암살을 당했죠. 그런데 반대로 또 이 무차별 강경하게 이 민간인을 또 진압했다라는 이런 의혹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유공자로 봐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라는 논란이 있죠. 이게 사실 지금 건국전쟁 2 요 영화에 나오는 요 인물이다라는 건데 논란의 인물인데 근데 서 대변인님 대통령이 이거 유공자 취소인지 알아보세요. 이 얘기는 이거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확 선을 약간 그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흑백노로로 따지면은 나쁜 사람입니다인데 그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만한 사람이냐 그거죠. 국가유공자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공자의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은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서 군인으로서 평가하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진경 대령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이 어떻게 인정하냐는 것이죠. 네. 국가유공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3에 대해서 양민을 학살한 학살자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가유공자로서는 이 사람을 지켜 세울 수는 없다라고 그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유공자 서운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어떤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이창근 의원님 말씀도 같이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거는 제도의 허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유공자 신청을 하면은 그대로 지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제주 4.3 사건은 사실 남로당과 제주 일반 시민들을 민간인을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경 대령이 강경 진압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은 되지만 지금은 제도의 허점이다. 그렇게 지금 봐야 돼요. 지금 제도의 허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 대변인님 그러면은 취소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일단 저도 법을 조금 살펴봤는데 원칙적으로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유공자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외적인 그런 규정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취소하는 것이 그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되긴 하겠지만은 사실 취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시행령이라든가 혹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절차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어제 저희가 해서 뭐 환단고기 뭐 역사 논란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뭔가 자꾸 역사 관련한 이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씩 하면서 이 사안이 더 좀 크게 부각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죠. 왜 나왔느냐? 오늘 이학재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합니다. 대체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 나 계속 임기 채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냐? 스톱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사실 어제 이창근 위원님, 어제 일반 찐명이라고 얘기된 김지호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 반발한다는 거 이거 자리 내려놓는 게 도리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이학재 사장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세모입니까? 고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 있어서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겠다 하는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업무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종합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기관장이나 해당 부처 장관들이 모든 업무를 깨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질책을 하고 질의했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질책을 했다 하면은 그것은 사실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이학재 사장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국민의힘 출신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못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학재 사장은 계속 본인의 임무를 다 해야 됩니다. 인천시장 후보로 설사 거론된다 하더라도 아직 시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사퇴 시한까지는 저는 고할 거로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서영수 대변인님.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이 야권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만두라는 표시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만둔다 그러면 또 제2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태처럼 흘러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아니 들어요. 업무보고에서 행정부의 수반이 좀 질책을 했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이걸 정치적으로 정쟁화시킨 거는 이학재 사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정치를 삼선까지 했기 때문에 정치화시키는데 우리가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죠. 이게 공개된 업무보고에서 질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공개에서 대통령이 질책을 했는데 다음 날 공기업 사장이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직격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책인을 누가 합니까? 이학재 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비공개로 대통령이 질책한다고 해서 어떤 공공기관의 그 사장들이 페이스북에다가 공격을 해요. 해명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지금 이학재 사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치의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겠으나 사실상 그 외환 불법 반출입에 대한 단속 업무는 인천공항공사 업무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사장을 하겠다는 대통령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있을 이학재 사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네요.